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 중인 50대 남성입니다. 요즘 연말이 다가와서 그런지 가족 모임을 예약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저 역시 연말이 되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 모임은 작년 연말에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고성이 오고 가고 눈물을 흘리고 주먹다짐을 하는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다가 여기에라도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20살에 대학에 합격하면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하셨고 이제 결혼한 누나가 근처에 살며 부모님을 모셨죠. 집안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제 손으로 학비를 벌며 독하게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덕분에 졸업하기 전에 남들이 선망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내를 만난 건 입사 5년차 때 일입니다. 인턴으로 들어온 아내는 화려한 외모 덕분에 출근 첫날부터 화제의 중심에 섰죠. 저는 아내의 맞선 힘이 되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는 아내의 모습이 귀여워 보였지만 감히 대시할 생각은 꿈에도 못했죠. 아내의 빼어난 미모도 부담스러웠고 7살이라는 나이 차이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먼저 고백을 한 건 아내였습니다. 대리님, 사내 연애는 부담스러워서 내내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저 내일이면 계약 끝나거든요. 저 대리님 좋아해요. 아내가 용기를 내 고백한 덕분에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도 아내 쪽이었어요. 오빠, 사실 나 현모양처 되는 게 꿈이었다? 요즘에는 여자들도 다 일하니까 나도 취업 준비해서 취업하기는 했는데 난 사회생활이 안 맞는 것 같아.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나 오빠한테 시집 가면 안 될까? 결혼 생각이 간절했지만 아내의 어린 나이 때문에 망설이던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죠. 지방에 계신 부모님과 누나도 아내를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첫 만남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7살이나 어린 신부를 데려가면서 설마 집값 모텔할 소리는 안 하겠지? 네. 집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희랑 논의해서 서울 근교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 다닌다더니 서울 아파트 한 채 못 사나? 연봉이 얼마나 드는데? 엄마는 무슨 첫 만남부터 연봉을 물어. 왜? 장모가 그 정도도 못 물어보니? 하긴 그래봐야 회사원 월급 뻔하지. 너는 잘 사귀던 의대생 뻔 걷어차더니 기껏 데려온 게 월급쟁이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남자는 무조건 사자 직업으로 골라야 한댔지?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못 태우는 놈이랑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장모님은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까지 들먹이면서 대놓고 저를 못마땅히 하셨어요. 여자친구는 장모님의 말에 반박하며 제 눈치를 살피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오늘 많이 속상했지? 아니야. 자기가 워낙 예쁘잖아. 나보다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데 나 같은 놈을 만나서 장모님도 속상하셨겠지. 오빠가 뭐 어때서?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대기업 다니는데 거긴 뭐 아무나 들어가나? 우리 엄마가 우리 어릴 때 아빠 돌아가시고 미용실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 시집을 잘 봐야 한다. 평소에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셨거든. 나랑 동생은 아주 노이로제 걸렸다니까. 여자친구 말대로 장모님은 두 딸의 결혼에 엄청난 의미를 두고 계셨어요.
특히 평범하게 생긴 처제와 달리 누가 봐도 예쁘게 생긴 아내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셨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 역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매일 장모님 가게로 꽃바구니를 보내고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드리기도 했네요. 하지만 그때마다 장모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돈도 안 되는 꽃을 뭐하러 매일 보내나? 시든 꽃 치우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 나 고생시키려고 작정했나? 죄송합니다. 꽃을 좋아하실 줄 알고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선물이라고 사왔나? 참 물건 고르는 안목하고는. 저런 안목으로 우리 주인은 어떻게 꼬셨나 몰라. 사기 전에 사진을 먼저 보내드릴 걸 그랬네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 노력은 다 허사로 돌아갔고 결국 여자친구의 단식 투쟁으로 어렵게 결혼을 승낙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장모님의 요구는 그칠 줄 몰랐어요. 오히려 더욱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거래처 직원과 미팅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요한 미팅이라 받지 않았는데 전화가 계속 울리더군요. 결국은 거래처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네는 무슨 전화를 이렇게 안 받나? 죄송합니다, 장모님. 거래처 사람들과 미팅 중이었습니다. 이 일에서 월급쟁이들은 안 된다니까. 전화 한 통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받으니.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시연이랑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좀 했는데 오늘 결제하면 할인을 좀 해준다고 해서 계좌 보낼 테니까 바로 송금하게. 성형외과요? 그래. 우리 주희 시집은 망쳤으니 주연이라도 있는 집에 잘 보내야지. 그러려면 외모도 가꾸고 이것저것 투자해야 할 거 아닌가? 여러 번 전화를 건 이유가 고작 처제의 성형수술 비용 때문이었다니 황당하기도 하고 아내의 결혼을 망쳤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장모님의 발언에 속도 상했지만 장모님 성격을 잘 알기에 알겠다고 하고 비용을 물었습니다. 그래봐야 몇백이겠지 했는데 장모님이 요구한 금액은 무려 3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놀라 아무 말도 못하자 그 정도 연금도 없냐며 도리어 면박을 주시더군요.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몇 통이고 계속 전화를 걸어오실 듯해서 결국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후로도 장모님은 번번이 친구 사이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저를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박서방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했어. 멋지지? 동기 중에 제일 빨리 승진했대. 그깟 대기업 잘리면 그만이지. 너 혜연이 알지? 걔 다음 달에 검사랑 결혼한다더라. 미나는 지난달에 의사랑 결혼했고. 혜연이나 미나나 그게 얼굴이니? 미모로 따지면 네 팔끝도 못 따라가지. 그런 애들도 사짜 직업까지 남자 만나서 척척 결혼만 잘하는데 너는 기껏 예쁘게 낳아줬더니 저러고 살고 있으니.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장모님 친구 사위와 늘 비교당했습니다. 제가 명품백을 사드리면 친구는 사위에게 자동차를 선물받았다고 하셨고 제가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을 어렵게 예약하면 친구는 사위가 호화 크루즈 여행을 보내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장모님에게 지칠 때도 많았지만 아내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하는 건 물론 매일 제가 입을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정성껏 다려놨어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거듭 말했지만 남자는 안에서 대접받아야 밖에서도 대접받는다며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외모는 어딜 가든 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갔을 때도 화제 중심은 단연체 아내였습니다. 야, 박진호,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예쁜 아내를 얻은 거냐?
난 재수 씨 들어오는데 순간 연예인인 줄 알았다. 동창 중에는 변호사가 된 친구도 있고 의사가 된 친구도 있었지만 그날 모두의 부러움을 산 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금슬도 남들보다 좋았는데 희한하게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장모님은 임신이 늦어지자 저를 닥달하셨습니다. 새파란 우리 주희한테 문제가 있을 리가 없고 자네 검사는 받아봤나? 남자도 나이 들면 힘이 딸려서 임신이 어렵다던데 설마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엄마는 무슨 그런 섬나는 얘기를 해. 예의 좀 지켜. 예, 너는 앞길이 창창한데 벌써부터 그럼 무슨 재미로 샀니? 내가 이래서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거 아니랬지?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묘하게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아내 몰래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솔직히 결과가 나오길까지 좀 무서웠어요. 다행히 무정자증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제 정자수가 좀 적다고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그때부터 아내 몰래 각종 약을 챙겨 먹으면서 새벽 수영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 노력이 통한 건지 저희 부부는 결혼 1년 만에 쌍둥이를 갖게 되었어요. 저는 아내를 닮은 예쁜 딸을 바랬지만 나온 건 개구쟁이 두 아들이었죠. 하지만 아내나 저나 아이를 기다렸던 터라 두 아들이 그렇게 예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가 둘이다 보니 돌보는 게 쉽지가 않았네요. 좀처럼 힘든 내색을 앓던 아내가 그 무렵에는 한숨도 들고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저 역시 최대한 돕고 싶었지만 그 무렵 회사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잘리지 않기 위해 새벽에 나가 자정에 퇴근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소위 말하는 독박 육아를 해야만 했네요. 하루는 주말에 출근하는 제게 아내가 날선 목소리로 묻더군요. 쌍둥이가 태어난 후로는 한 번도 출근길을 배움한 적 없던 아내가 그날은 작정한 듯 쫓아나와 쏘아붙였습니다. 그깟 돈 얼마나 준다고 주말에도 나오래? 미안, 애들 키우느라 힘들지? 자기가 걱정할까봐 말 안 했는데 사실 회사 분위기가 요즘 좀 안 좋아. 그깟 대기업 잘리면 그만이라더니 엄마 말이 다 사실이네. 그렇게 일하는데 왜 월급은 그대로야? 혹시 어디에 딴 데 쓰는 건 아니지? 딴 데 쓰기는 말했잖아. 회사가 어려워서 요즘 야근 수당 신청하기도 좀 그래. 이 시기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럼 월급은 언제 올라? 애들 태어나니까 오빠 월급으로는 너무 빠듯한데.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애들은 잘하는데. 막막하다 막막해. 아내는 밤낮으로 일하는 저를 안쓰러워하거나 챙겨주기는커녕 도리어 짜증을 냈어요. 물론 아이 둘을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육아에 도움을 못 주는 게 저도 늘 미안했고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기 고생하는 거 안다 힘내라. 그 말 한마디면 됐을 텐데. 그때는 아내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가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결국 저와 아내는 논의 끝에 제 퇴직금으로 국밥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둘 다 별다른 노하우가 없으니 프랜차이즈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프랜차이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장사가 잘 돼도 생각보다 가지고 가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결국은 인건비를 줄여야 하니 두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아내는 카운터를 맡고 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했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상황이 탐탁지 않은 건지 늘 뜸한 표정으로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뿐이면 다행이게요.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해도 모자를 판국에 항상 퉁명스럽게 대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루는 일이 터지고 말았죠. 저기요, 아까 계산 잘못해 주셨어요. 공깃밥 한 그릇이 더 결제됐던데. 아, 그래요? 다시 결제해 드릴게요. 겨우 1,000원 가지고 참.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겨우 1,000원? 그냥 혼잣말이에요. 결제 다시 해드린다고요. 아니, 결제를 잘못해서 손님이 다시 왔으면 사과를 먼저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사장입니다. 노여움 푸시고 오늘 드신 건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화가 난 손님을 겨우 달래고서 그날 아내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아내는 그깟 1,000원 때문에 고개까지 조아리냐고 팔린다며 저를 나무랐죠. 아내가 카운터에 있다가는 오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갈 판이라 저는 더 이상 가게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국밥 냄새에 지긋지긋했다며 그러겠다고 응수했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벌이가 달라졌으니 그에 맞게 씀씀이도 줄여야 하는데 도리어 아내의 씀씀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300만 원이 갑자기 어딘가로 이체됐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두 아이에게 원어민 강사를 붙여 영어 과외를 시키겠다고 하더군요. 아직 한국말도 못하는 아들한테 무슨 원어민 거예요? 원래 영어는 말문이 트이기 전에 배워야 하는 거야. 그래야 현지인처럼 발음이 나온다고. 우리 형편을 생각해야지. 한 달에 100 넘게 애 둘한테 어떻게 투자해. 다른 집 애들은 조기 유학도 가는데 우리 애들 앞날을 위해 이 정도 투자도 못해? 당신 능력이 부족해서 잘려놓고 나랑 애들한테 무조건 이해하고 맞추라고 하는 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애들한테 쓰는 돈 가지고 야박하게 군다며 제가 한마디 하면 아내는 10마디를 쏘아붙이니 부부싸움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아내가 돈을 쓰는 만큼 제가 더 벌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때부터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게에서 쪽잠을 자며 야간 홀서빙을 하게 됐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아내 몰래 없는 시간을 내 비뇨기과에서 정관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형편 운운하는 아내인데 아이를 하나 더 낳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무렵엔 제가 식당에서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고우 생활을 하는 횟수 자체가 확연히 줄어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건 잘못한 일이었지만 아내와 더 이상 다툴 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네요. 체인점을 운영해서는 크게 수익이 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저는 어렵게 시간을 빼서 전국의 국밥 맛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으로 시작했으니 이걸로 결판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 사이 아내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그곳 엄마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승아 아빠는 치과 의사래. 병원 문 여는 시간이 10시라서 주문은 꼭 아빠가 시키더라고. 우리 애들은 아빠 얼굴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승아랑 아빠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 재현이 아빠는 로펌 다니는데 검사하다가 간 거라서 연봉이 장난 아니더라. 그래서 그런가 그 집은 매달 호캉스에 해외여행이 엄청나더라. 우리는 경기도 펜션도 한 번 못 가는데. 있는 집 아이들이 다닌다는 사립 어린이집에 어렵게 아이들을 입학시킨 아내는 가끔 대화를 나눌 일이 생기면 다른 부모들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다들 나보고 성형 하나 하지 않고 어쩜 그렇게 예쁘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고생 안 하고 살았음 더 예뻤을 거라고 했지. 요샌 주름도 좀 생기고 너무 우울해. 거기 엄마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피부과 간다는데 나는 아이크림 하나 사는 것도
당신 눈치 보고 사잖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아내가 점점 장모님을 닮아가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두 아들 역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빠 저리 가. 왜? 아빠가 우리 현우 현승이 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아빠 몸에서 돼지 냄새나. 큰아이의 말에 충격을 받아 서 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둘째가 거들더군요. 아니야, 돼지 냄새가 아니라 돼지 노린내라고 했어. 아, 맞다. 돼지 노린내. 엄마가 아빠한테서 돼지 노린내 난대. 다른 아빠들은 좋은 냄새 나는데.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애들 먹여 살리겠다고 매일 뚝배기를 수십 그릇 나르고 레시피를 개발하겠다고 주방에서 살면서 제 어깨며 손이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어깨에는 늘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손에는 곳곳에 밴드가 붙어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건만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취급이라니. 그날은 가장으로서 자괴감마저 들더군요. 하지만 정작 아내는 이 모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애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니까 애들이 듣고 따라하잖아. 당신은 왜 증거도 없으면서 생사람을 잡아? 난 애들한테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쟤들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니까 어디서 듣고 보고 말한 거겠지. 난 애들 앞에서 당신 얘기 잘 안 해. 뭐하러 해? 팔리게. 뭐 번듯한 직업이라고. 뭐? 팔려. 그럼 안 팔려. 애들 친구 아빠는 다 의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데 무슨 5성급 호텔 주방장도 아니고 국밥집 사장이 거기 어떻게 명함을 내밀어. 아내의 차가운 반응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제 자존심을 처참히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났죠.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생전 식당에 나오지 않던 아내가 일손을 거둔다며 가게로 나온 겁니다. 그 무렵 프랜차이즈 간판을 떼어내고 제가 만든 레시피로 장사를 이어가며 조금씩 손님이 늘어가던 참이라 가게 운영에 더욱 각별히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내가 또 손님과 문제를 일으킬까 걱정이 되었죠. 그렇다고 나오겠다는 아내를 대놓고 말릴 수도 없는 터라 주방과 홀을 오가며 카운터에 있는 아내를 살폈습니다. 점점 장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한 무리의 손님이 들어왔는데 카운터에 있는 아내가 그중 한 명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인철 오빠! 어? 주희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반갑다. 오빤 여기 어쩐 일이야? 다 이 근처에 개원했거든. 맞은편에 늘 맑은 피부과 알지? 거기가 내 병원이야. 너는? 여기서 일하는 거야? 결혼은 했고? 그때 주방에서 나온 저는 아내의 망설이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맞은편 남자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온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대답을 회피하더군요. 안 그래도 나 피부과 다닐까 고민 중이었는데 오빠네 병원 가야겠다. 언제든지 와. 무슨 시술이든 무료로 해줄 테니까. 아니다. 이참에 우리 병원 모델을 보는 거 어때? 안 그래도 요즘 우리 나이대 모델 찾고 있는데 이 나이에 너만큼 예쁜 모델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 어머, 정말? 원장님, 이분은 누구세요? 아, 내 첫사랑. 엄청 미인이지? 내가 이 친구 사귀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 그 말에 얼굴까지 발그레지는 아내를 보며 제 안에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동시에 저랑 사귀기 전에 아내가 의대생을 사귀었다는 사실이 떠오르더군요. 두 사람의 대화를 유추해보건대 그 남자인 듯 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는 아내에게 다가가 옆에 서면 남자와 마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랑 아는 사이신가 봐요. 아, 네. 예전에 친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그러시군요. 저는 여기 사장입니다. 와이프 지인이시라니 제가 더 신경 써드리겠습니다.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제 말에 남자도 그제야 직원들에게 빈자리에 앉자고 권하며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아내는 남자의 뒷모습을 아쉽다는 듯 바라보더니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대로 휙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들어간 저는 우연히 아내와 처제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죠. 시연아, 엄마 말 잘 들어. 내가 살아보니까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더라. 전 문제가 아니면 집안에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 직업이 별 볼 일 없으면 물려받을 재산이라도 있어야지. 참, 그리고 나이 많은 남자는 처음부터 걸러라. 야, 형부 봐라. 내가 아무리 꾸미고 다니면 뭐라니? 뱃살 툭 튀어나오고 요즘 흰머리는 또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같이 다니기가 창피하다니까. 그래서 부부 동반 모임 있어도 절대 말 안 하잖아. 같이 가면 아우 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제서야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 말 맞다나 부쩍 늘어난 흰머리에 레시피를 개발한다고 이것저것 먹으며 툭 튀어나온 뱃살까지. 그뿐인가요? 푸석해진 피부에 눈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생기 넘치는 아내와는 확실히 비교되는 모습이었죠. 반박할 수가 없으니 더 서글퍼지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레시피를 바꾼 후 가게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변에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고 방송국에서 촬영 요청까지 들어왔죠. 방송이 나간 후로는 식당 앞에 손님들이 길게 줄 서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니 원래 프랜차이즈 업체였던 본사에서 자신들의 레시피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걸어오더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심하다가 문득 변호사로 일하는 고등학교 동창이 떠올랐습니다. 친구에게 연락하니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돕기는 나 너한테 정당하게 사건 의뢰하는 거야. 당연하지. 누가 무료 봉사한다고 했냐? 다만 친구니까 돈 받은 것보다 더 열심히 해준다는 거지. 걱정하지 말고 넌 지금처럼 장사에만 신경 써라. 다행히 법적 다툼으로 가니 본사에서도 본인들이 괜히 생떼를 부렸다고 생각했는지 소송을 취하더군요. 친구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되어 그 후로는 장사에만 집중했습니다. 가게 매출이 몇 배로 늘어나자 아내가 저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침을 다시 챙겨주기 시작했고 말투와 표정도 많이 부드러워졌죠. 속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좋았습니다. 그토록 무시당하고 비교당했지만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이니 자연스레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가 전처럼 호전될 쯤 바로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보, 왔어요? 피곤하지? 밥은 먹었어?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진짜? 고마워. 애들은? 오늘 에버랜드 다녀왔잖아. 피곤했는지 일찍 자네. 밥 차려줄게. 앉아요. 그날따라 사근사근 저를 대하던 아내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가게 운영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늘어놓더군요. 장사도 잘 되는데 우리 분점 내는 거 어때? 누가 그러는데 식당은 결국 프랜차이즈화 해야 돈을 많이 번대. 그래? 생각해 볼게. 참, 그리고 우리 차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너무 좀 작은 것 같아. 7인승인데 충분하지 않아? 그리고 바꾼 지 1년밖에 안 됐잖아. 그제 아내가 숨겨둔 작은 상자를 제 앞에 내밀더군요.
이게 뭐냐고 묻자 아내는 선물이라고만 답했어요. 아내의 말에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더니 상상치 못할 물건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초음파 사진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잰 채 말이 없자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는지 아내가 먼저 조절조절 이야기를 늘어놓더군요. 아니, 엄마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태몽을 꾸셨다는 거야. 내가 예쁜 꽃밭에서 꽃을 한아름 따는 꿈을 꾸셨대. 안 그래도 요즘 속이 안 좋아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엄마 말 듣고 바로 병원 갔더니 벌써 팔찌라는 거야. 당신 나 닮은 예쁜 딸 갖고 싶다고 했잖아. 아직 성별은 모르지만 엄마 태몽도 그렇고 나도 왠지 딸일 것 같아.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더니 다시 프랜차이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면 돈 들어갈 곳이 많아질 테니 미리 준비하자면서 말이죠.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아내는 제 정관수술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 피가 거꾸로 섰는데도 당장은 티를 낼 수가 없더군요. 아내는 반응이 없는 제게 서운한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그런다. 피곤하니 먼저 자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죠. 아니면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 같았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말이죠. 방에 돌아와 다시 아내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8주가 되었다고 했으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았죠. 그러자 그날의 일이 번뜩 떠오르더군요. 아내가 예전에 사귀었다던 그 피부과 의사와 만난 날 말입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려는 순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정관수술을 해도 임신이 되는 사례가 있고 그 무렵 식당이 잘 되면서 저와도 관계가 좋았으니 제 아이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덮어놓고 아내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제가 수술한 비뇨기과에 찾아가 수술이 잘 되었는지 검사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게 제 간절한 바람과 달리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죠.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위해 헌신한 지난날이 떠오르면서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마침 그때 변호사 친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본사와의 합의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면서 축하주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저 역시 이대로 집에 갔다가는 무슨 사단이 날지 몰라 알았다고 하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를 하는 녀석이라 그런지 제 낯빛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군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했는데 녀석이 거듭 묻고 술도 들어가니 저도 모르게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친구 역시 그 말을 듣고는 놀라더군요. 확인한 거냐고 거듭 묻기에 검사지를 보여줬습니다. 종우야, 나 앞으로 어떻게 사냐? 상대가 누군지 짐작가는 사람은 있고? 있어. 아내가 나랑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다는 의사놈. 나 어떡하냐? 가서 어떻게 와이프 얼굴을 봐? 지금도 이렇게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혼할 건 아니잖아. 현우, 현승이 생각해서라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걔들은 내가 맞을까? 이제 모든 게 다 의심스럽다. 당장은 이혼할 마음이 없었지만 아내와 계속 살아갈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뢰가 깨진 마당에 어떻게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당장 두 아들조차 제 아이가 맞을지 의심이 가서 아주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친구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고민해보라고 조언하더군요. 지금 당장은 뱃속 아기가 누구의 아이인지 증명할 길도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만취해서 대리기사를 불러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는데 저 멀리 아내의 차가 보이더군요.
늦은 시간에 아내는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집에 내버려 두고 차에까지 내려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니 그놈과 통화하고 있구나 번뜩 그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천천히 아내 차로 다가갔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창문이 좀 내려가 있어서 아내 목소리가 또렷이 들리더군요. 정관수술? 정말이야? 몰랐어. 진짜 몰랐어. 알았으면 나도 그런 미친 짓 안 했지. 아, 어떡해. 어쩜 좋아. 지금 이혼하자고 하면 다 내 책임이라 재산 한 푼 못 받을 텐데. 아내 입에서는 제가 하나뿐인 소중한 친구 종우에게 털어놓았던 내용이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유추해보니 아무래도 제 변호사 친구와 통화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아내에게 일러바치는 친구놈에게 서운한 마음도 잠시 제가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아내가 제 귀에 또렷이 이렇게 때려 박아주더군요. 그러니까 그날 피임하자고 내가 그랬잖아. 현우 현승이도 오빠랑 딱 하룻밤 실수로 생긴 건데. 뭐 그럼 걔네는 그 사람인 줄 알았어? 걔들도 오빠애야. 동창회 끝나고 며칠 뒤에 우리 만났잖아. 그때 생긴 애들이라고. 그 순간 말 그대로 머리에 천둥이 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편의 내연 상대가 그 의상음이라고 단정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내연 상대가 그 누구도 아닌 제 친구 종우였다니.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저는 성큼성큼 차량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목소리 또한 핸드폰 저편에서 생생히 흘러나오더군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괜히 내 발목 잡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고는 또 끊어지는 전화에 망연자실해하던 아내는 곧이어 운전석 문을 벌컥 여는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현승 아빠. 방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말해. 뭐 하나 숨기지 말고 빼먹지 말고 솔직히 다 말하라고.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는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니 아내도 겁을 먹었는지 그대로 차에서 내려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실수였어. 아니, 지연이가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하고 싶다고 해서 종우 씨한테 상담해갔다 그만. 그날 우리 둘 다 미쳤었나 봐. 여보, 맹세컨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런 적 없어. 당신 직장 잘리고 비빌거릴 때도 나 땀만 안 먹고 당신만 보고 살았다고. 정말이야, 믿어줘. 그럼 뱃속 아이는 뭔데? 걔도 내 애가 아니잖아. 그건 한동안 안 만났는데 당신이 종우 씨를 다시 불러들였잖아. 본사가 소송 걸어왔다고. 맨날 그 사람이 당신 변호한답시고 가게 들락날락거리면서 나한테 추팔 던지는데 그럼 어떡해. 그러게 왜 하고 많은 변호사 중에 종우 씨를 골랐어?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 그놈이 추파를 던졌자 치자. 거기에 또 홀랑 넘어간 너는 잘못이 없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잘못했지. 근데 이번에는 종우 씨가 날 꼬셨다니까. 잘못은 그쪽이 더 했다고. 여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내가 약속할게.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않을게. 지난 과거를 줄줄이 읊으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아내를 보며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뱃속 아이는 물론 두 아들마저 제 아이가 아닌데 제가 어떻게 이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결심을 하고는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고 무작정 친구가 사는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해서 문짝을 두드리니 잠시 후 친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오더군요. 인터폰을 통해 저와 제 아내의 모습을 보곤 모든 걸 짐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진우야, 일단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하자. 목소리를 낮춰 애원하는 친구놈의 뻔뻔한 낯짝을 보니 더는 참을 수 없어 그대로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비명을 내지르자 친구 아내가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오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저를 말리는 친구 아내의 고함에 주변 집들 불도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분이 풀릴 때까지 친구를 두들겨 팼어요. 친구는 자기 죄를 아는지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더군요. 그 사이 친구 아내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제게 소리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는 네가 네 입으로 말해. 진호야, 미안하다 진짜. 정말 미안하다. 제발 여기서 더는 얘기하지 말자. 왜? 네가 생각해도 탈려서 말 못하겠냐? 그럼 내가 말해줄게. 친구 와이프랑 붙어먹어서 애를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낳은 이 짐승난도 못한 놈아. 야, 현우 현승이는 나도 몰랐어. 그리고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 너 친자검사 해봤어? 네 와이프가 나랑도 붙어먹었는데 다른 놈이랑은 안 붙어먹었다고 보장할 수 있냐고. 그 말에 어쩔 줄 모르고 이 광경을 보고만 있던 아내가 순간 눈이 돌아서는 친구놈에게 달려들더군요.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해? 하지만 곧 모든 사실을 파악한 친구 아내가 제 아내의 머리끄덩이를 잡으면서 상황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도 지지 않고 친구 아내의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그러자 친구놈은 엉근엉근 기어가서 제 아내를 밀치더군요. 하지만 친구 아내는 그런 친구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야, 이 미친 인간아. 일하느라 바쁘니까 애도 낳지 말자고 둘이 오순도순 딩크로 살자더니 밖에 나가서는 씨를 뿌리고 다녀?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잠깐 돌아섰나 봐.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달밤에 총각을 구경하는 가운데 저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운전해서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가 않네요. 넋 빠진 사람처럼 터덜터덜 안방으로 들어오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니 실소가 터지더군요. 하지만 그 실소는 이내 물분 섞인 오열로 바뀌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제 인생이 가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아무리 헌신해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늘 남과 비교하며 제 자존심을 철저히 뭉갠 아내를 위해 저는 평생을 바친 겁니다. 내 새끼, 내 와이프 번듯하게 먹여 살리려고 어깨가 망가지고 손가락이 휘도록 말이죠. 그렇게 온몸이 부서져라 이랬는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짐승처럼 울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저딴 인간한테 홀려서 내가 당신한테 못 살 짓을 했어. 그래도 여보, 우리 같이 산 점이 있잖아. 우리 애들도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키운 건 당신이고. 아까 그놈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지? 지 와이프 챙긴다고 자기의 임신한 나를 매몰차게 미치는 거 당신도 봤잖아. 그런 인간인데 나나 현승이 현우한테 어떻게 하겠어. 당신이 우리 버려도 절대 거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랑 애들 불쌍하게 여겨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어? 방금 전의 일로 저와 이혼해도 친구놈에게 빌붙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아내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한 마음보다 버림받으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아내에게는 더 중요해 보이더군요. 그런 아내 모습을 보니 그나마 남아있던 감정마저 싹 정리되었습니다. 결심한 이상 더는 망설일 게 없더군요. 제 바지가랑이를 붙드는 아내를 내치고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잠에서 깨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 아이들에게는 이제부터 엄마와 함께 살라고 말했죠. 미안하지만 아빠는 더 이상 너희를 키울 수 없다고, 너희들이 크면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은 다 정리했어요. 막상 소송에 들어가니 아내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려 발악했지만 아내 쪽에 명백한 기책 사유가 있고 증거도 확실했기에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인 친구놈에게도 민사소송을 걸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친구 아내 집안이 법정에서 알아주는 명문 집안이더군요. 제가 갔던 호화주택도 처가에서 해준 거였어요. 저를 담당한 변호사 말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재수씨네 집안에서 노발대발하며 법적으로 친구놈을 생매장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는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막다른 길에 몰리니 친구놈이 다른 동창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모양인데 친구들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알고는 그놈과 손절했다고 해요. 그렇게 모든 소송을 마무리하고 한 반년은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 한동안은 사람 만나는 일 자체가 꺼려지더군요. 그렇게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문득 제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껏 이렇다 할 취미생활도 없이 평생 아내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솔직히 가끔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래봐야 너만 손해다. 누구 좋으라고 죽냐 하고 말이죠. 정신과 상담을 받으니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해보라고 권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산에 올랐는데 힘들게 정상에 오르니 문득 제 인생이 아직 한참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남은 인생은 무조건 나를 위해 살자. 그렇게 다짐하고 산에 내려왔죠. 그 후 공기 좋고 한적한 서울 근교에 제가 살 집 한 채를 마련하고 근처에 작은 한식당도 오픈했습니다. 다만 전처럼 식당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등산도 하고 다른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요즘은 낚시를 다니고 있는데 그보다 나름의 재미가 있더군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니 늦었지만 이제야 제 삶을 사는 기분이 듭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건 자신뿐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자신의 모든 걸 가족에게 바치며 희생하지 말고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앞으로는 누구보다 제 자신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그런 다짐을 끝으로 제 사연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